특히 노벨 과학 분야는 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기대가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섣부르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오늘 노벨상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손수조, 정은혜 두 젊은 정치인 그리고 이인경 앵커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노벨상 오늘 몇 시죠? 발표가? 6시 45분쯤에 6시 이제 발표가 될 것으로 예. 알려지고 있죠. 유룡 교수란 분인데요. 그 유룡 교수 얘기를 자세히 하기 전에 노벨상이라고 하면 두 분은 어릴 때부터 어떤 생각하셨어요? 노벨상 하면은 굉장히 이제 권위 있는 상인데 우리나라는 유독 노벨상 받으신 분이 없잖아요. 네, 한 분 계시죠 지금까지?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 받으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굉장히 멀게 느껴진다고 할까요? 근데 일본이나 중국은 분명 있어요. 수상자가. 근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없는 걸까? 뭐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노벨상이라고 하면 어린 시절 그 집에 꽂혀있던 위인전에 계신 분들,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노벨상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이렇게 듣고 봤지만 사실은 노벨상이 이제 6개 부분에 이제 시상이 있는데 그중 3개 부분이 이제 과학기술 분야이기 때문에 저희와는 조금 어떻게 보면 거리가 느껴지는 그런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유룡 교수님이 어쨌건 지금 그 3개 분야 중에 네. 하나인 화학상에 유력한 후보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랍니까? 네, 지금 카이스트의 이제 교수로 쭉 재직을 하셨고요. IBS의 단장님이십니다. IBS가 나노, 뭐예요? 기초과학 분야 연구원을 말하는데요. 네. 일단은 뭐 화학 분야에서는 잔뼈가 굵으신 분이에요. 1980년대부터 이제 카이스트 교수를 하셨고 나노 분야에 직접적으로 계속 연구를 해오신 교수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나노 분야가 뭔가요? 나노 분야. 나노가 사실 1억 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10억 분의 1 이제 10억, 네, 네. 10억 분의 1이잖아요. 이게 네. 눈으로 볼 수 있는 볼 수는 없지만 그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어떠한 물질을 만들어내고 좀 실생활에 유용하게 나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좀 응용 과학 쪽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 무슨 보니까 참 어려운 얘기인데 흡착제라든가 뭐 의학에 쓰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실생활과 연결이 많이 된다는 거예요. 화학 중에서도. 노벨상은 통상 이렇게 실생활에 많이 적용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우대하는 편이랍니다. 화학상이. 그래서 이 나노 분야에서는 어쨌건 이분이 굉장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고 있고요. 그 어느 기관에서 그게 톰슨 로이터라고 하던가요? 아무튼 그 기관 저도 처음 들어봤는데 네. 이 기관에서 이제 예측을 하면 많이 맞았다고 해요. 이때까지 156명 중에 25명인가요? 아무튼 그 정도를 맞췄다고 해요. 근데 이 기관에서 이제 유령 교수님을 이제 얘기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우리 한국도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3명 중에 1명으로 지금 이 유령 교수님이 네. 거론되고 있는 거죠. 어렸을 때는 형편이 좀 어렵게 자라셨다면서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집에서는 법대를 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공대를 진학하겠다고 했을 때도 네. 생물학 쪽으로 좀 공부를 하시고 싶으셨대요. 그런데 그냥 취업하기 편한 화학 쪽이나 공대로 가면 어떻겠냐는 부모님 말씀 때문에 화학자로서의 길을 선택을 했는데 예. 그 연구에 어떤 그런 계속해서 이렇게 몰두하시는 그런 모습 그리고 어떤 실적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는 이제 화학상 후보로까지 이제 거론이 되는 인물로 이렇게 성장하시게 되신 거죠. 전기도 안 들어오는 마을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대학교 2학년 때까지는 이 그냥 촛불에 이 등불을 밝혀놓고 공부를 하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형설지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분이 쓴 그 논문이 2011년에 세계 10대 성과로 사이언스지에서 뽑혔었고 인용된 횟수가 2만 회래요, 2만 회.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저희는 사실 이번에 처음 들어봤지만 그쪽 분야에서는 아주 세계적인 분인 거죠. 그래서 혹시 될 수도 있지 않겠는가. 네. 근데 우리가 늘 조금 조심스러운 게 이렇게 고은 시인도 그렇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안 되면 그분한테도 사실 조금 폐가 되기도 예. 하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타면 좋겠죠. 네, 근데 저는 일단 타면 당연히 좋은 것이고 영광인 네. 것이고요. 네. 하지만 지금 이렇게 후보에 올랐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그 일본에 비해서 약간 대한민국이 좀 과학기술 분야에서의 그런 수상자도 없었고 또한 후보자들도 없었고 아까 뭐 그렇게 응용하는 기술을 말씀하셨지만 실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는 응용기술뿐만 아니라 그 순수 과학기술에 투자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기술이 많이 있어야 되는 거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예.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어떤 지역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충분히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연구자들이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그런 기술들을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 있는데 대한민국은 이런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렇게 후보로서 오를 수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영광이고요. 사실 이번에 무조건 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이분께서는 과거에 업적이 있으시고 또한 앞으로도 계속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저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저도 들어오기 전에 그 유령 교수님의 인터뷰를 한번 봤는데요. 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후보로 지명됐다는 것만 해도 영광이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이제 대한민국의 과학의 수준을 조금 더 이제 가늠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돼서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예. 한 20년 내지 30년 있어야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후보까지 얘기가 되시니까 참 뜻깊은 것 같고 아까 일본 얘기를 하셨는데 일본이 지금 거의 숫자를 보면 19대 1이에요. 19명이 이때까지 받으셨더라고요. 이제 아, 과학 그래요? 그 분야에서는. 그런데 이 정부에서 이 순수 과학 쪽이나 응용제 기술이나 이런 쪽으로 R&D 쪽으로 투자하는 비율을 봐도요. 4배 정도가 더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도쿄대 같은 경우도 약 100년 전인데 과학을 베이스로 해서 도쿄대를 처음에 시작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다르고요. 아까 이제 이현경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 청년들이 이제 대학 입시하거나 이렇게 할 때 과학, 순수 과학 그럼 왠지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먼저 그렇죠. 드는 거예요. 이공계는 취업을 좀 기피하게 위해서는 되죠. 예, 뭐 법대, 공대, 취업을 위한 걸 생각을 하게 되지 학문적으로 연구해서 정말 해야 되겠다고 하기가 한국이 환경이 너무 힘들어요. 네. 네, 또 공부 잘하는 친구는 거의 뭐 의대에 진학을 많이 하고 네. 그러니까 순수과학 쪽으로는 조금 등한시되는 그런 사회적인 풍토가 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유령 교수님 지금 얼굴 보여드렸나요? 아, 보여드렸군요. 유령 교수님 아까 인터뷰 보셨다고 했는데 그 인터뷰 저희도 한번 보시죠. 네. 그 인터뷰 준비됐으면은 만약에 못 봤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단 그 3명의 최종 후보 중에 올랐다는 거. 예, 이분 말씀 들어보니까 꾸준히 이렇게 한 10년 정도는 우리나라 과학자가 서너 명은 계속 거명이 돼야 그러다 보면 이제 한 명이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또 노벨상 같은 경우에는 수학상이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수학에 참 네. 잘하는데 노벨상에는 이제 수학상이 없기 때문에 좀 어. 연구 분야와 관련된 이 노벨상 수상자가 없어서 좀 일본과 중국에 비해서 우리가 좀 너무 좀 잘 나가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는데 어쨌든 후보에 올랐다는 것, 연구 분야의 그 후보에 올랐다는 게 굉장히 자랑스럽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한 6천 명 정도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당일에도 이 유력 후보 그 수상자가 바뀔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들었습니다. 아, 예. 자, 유령 교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그냥 뭐 담담할 것 같아요. 그 노벨상이라는 거는 하도 그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을 그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 뽑아서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분야가 뽑힌다는 거는 상당히 기적 같은 일이고 놀라운 일이죠. 인상도 참 좋으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예. 우리가 노벨상 받았던 게 2000년이거든요. 예. 2000년에 처음으로 받았거든요. 그때 두 분은 어릴 때죠? 그때 어떠셨어요? 길거리에 막 현수막도 엄청 많이 붙었고 우리 진짜 전체적으로 축제 분위기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그때 직접 다녀오시지 않으셨어요? 네네. 제가 그때 그 당시 2000년이었거든요. 그때 제가 그 김대중 대통령 청와대 취재하고 있을 때여서 노르웨이 오슬로. 다른 노벨상들은 다 뭐 아시겠지만 다 저기서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네. 시상하거든요. 노벨 평화상만은 평화상 위원회가 따로 있어요. 노르웨이에. 그래서 거기서 시상하는데 그때 제가 오슬로 가서 시상하는 거 취재하고 보도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어요? 보시니까? 그때 그 노르웨이 오슬로 시청에서 종을 댕댕댕 하고 쳐요. 그걸 축하하는 의미에서. 네. 아, 가슴이 뭉클하죠. 그때 조수미 씨가 와서 그때 또 축하하는 그 노래도 거기서 했었고, 그 음악회를 또 열어줘요. 음악회를 오슬로에서 시상식 끝난 다음에 저녁 때. 그래서 노르웨이 국민들이 그 노천 음악회 같은데 이제 그 다 채우고서 거기서 축하해주고 거기 유명한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를 하고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이 그때 나가서 영어로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영어로 몇 마디 인사를 하고 노르웨이 국민들한테 여러분이 평화를 가장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하는데 우레 같은 박수가 나오고 그랬었던 정말 생각이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영광이다 이렇게 거의 평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보니까 푸틴 대통령도 이제 후보자로 오르셨던데 그거를 보고 오바마 대통령께서 요새는 노벨상 아무나 주는가 보다라는 이제 뼈 있는 농담도 하셨더라고요. 예, 네. 오바마 대통령 한번 받았었죠. 네네. 노벨 평화상 받았었죠.
자, 받고 나서 이제 또 전쟁을 하셨고. 예. 근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 그 노벨 평화상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즘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벨 평화상에 로비가 있었다. 그 당시에 그 얘기가 있었죠. 그 당시에. 예. 근데 지금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좀 유행이 되는 게 로비가 있었다라는 게 사실이다라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87년부터 계속 이제 꾸준히 노벨상 이제 후보로 이제 거명이 됐었는데 특히 이제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이제 김영삼 대통령이 뭐 본인이 받기 위해서 김대중 대통령의 뭐 어떤 뭐 험담을 한다든지 아니면 노벨 그 수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심사위원들에게 로비를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지금 뭐 전직 뭐 외교부 직원들에 의해서 어떤 얼마 전에 뭐 일간지에 또 이렇게 드러난 얘기들도 있거든요. 약간 좀 과학 분야랑 달리 이렇게 평화상 같은 부분은 어느 정도 좀 정치적인 그런 것들이 작용하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연하게 나오지 않나요, 로비셜? 그때 블루 카펫 프로젝트인가요? 그런 이름으로 어떤 그 로비가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있고 지금도 여전히 그 이제 노벨상을 둘러싼 로비 스캔들은 예.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노벨상을 받지 못하기 위해서 로비를 했다라는 뭐 그런 의혹들이 있다는 것이 좀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좀 그런 점인 것 같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그 김영삼 전 대통령께서 노벨상의 가치가 땅에 떨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이 받게 됐다는 말씀을 듣고 아마 그 라이벌 의식 있지 않습니까? 두 분이 민주화를 같이 이끈 지도자인데 한 사람 노벨상 받고 한 사람 못 받고 이제 그런 데서 좀 비롯된 것이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그때는 민주화 운동 플러스 그때 남북 정상회담이 네,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 해에. 그게 큰- 그래서 그것이 이제 결정적으로 작용해서 받게 예. 됐었던. 제가 사실 알기로 그 김기삼 전 국정원 직원이시죠. 이분이 지금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로비 상황을 지금 책으로 펴낸다고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또 파장이 예고되는데 굉장히 기대돼요.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지. 예. 그래서 뭐랄까 노벨 평화상 그때 받았을 때 굉장히 정말 축하할 일이고 대단한 일이지만 약간의 그런 그 반대 진영에 있는 분들이 100% 축하해주지 못하는 그런 심리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런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노벨 우리가 과학상 같은 것도 좀 또는 문학이나 그런 것도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아마 사람들이 좀 했었던 것 같고요. 그때 제가 갔었던 화면을 준비를 했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제 자랑하려는 건 아니고 준비를 했다니까. 궁금합니다. 네, 젊은 시절의 호준서 앵커의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14년 같은데요. 전입니다. 보시죠. 하랄드 노르웨이 국왕과 각국 외교 사절 그리고 초청 인사 천여 명이 일제히 일어나 민주화의 상징 김대중 대통령에게 우려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침내 연단으로 걸어나간 김 대통령에게 목소리도 호준서 앵커 노벨 맞으시죠? 평화상 메달과 상장이 수여됐습니다. 인간 김대중의 승리이자 한민족 모두가 승리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세계인 모두가 한국 국민에게 축하와 격려를 보낸 한국의 날이었습니다. 오슬로에서 그 뒤에 YTN 종소리 호준석입니다. 댕댕한 소리 들리죠? 예, 저기 네. 저희가 오슬로 시청이거든요. 네, 저걸 말씀하신 거였군요. 네, 저기서 지금 종소리가 댕댕 울리면서 제가 그 스탠드업을 청년 호준서 앵커가 봤네요. 역사적인 순간에 계셨네요. 네. 저희는 그때 고등학생, 네, 네. 중학생 뭐 고등학생. 그럴 때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저도 네. 그랬어요. 네.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그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에는 말씀해 주셨듯이 남북 간의 관계를 개선했다라는 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고등학교 때 아주 기억나는 게 소떼방북 하셨잖아요. 그 장면을 실시간으로 학교에서 보여줬었어요. 그래서 그거- 99년이죠. 예, 그래서 그 모습을 쭉 봤는데 어떤 그런 것들도 하나의 그 노벨상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요인이 돼서 받았다는 거에서 네.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도 함께 나도 같이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그렇죠. 있죠. 예. 그때 그 현장에도 제가 있었는데 그때 사회부 기자일 때 제가 역사 현장을 참 많이 봤습니다. 자, 노벨상 얘기 뭐 더 하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토크가 역사적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그 그러네요. 유령 교수님이면 우리 또 고은 예. 시인님도 또 이제 그 후보로 돼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한 번 역사적인 순간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대한민국에 노벨 평화상을 받는 분은 없었으면 좋겠다. 왜요? 라는 생각인데요. 제가 이번에 그 수상자들을 많이 봤는데 예. 과거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으신 분들을 보면 독재에 저항을 한다든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셨다든지 어떤 불의한 권력으로부터 저항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받았던 정말 의미 깊은 상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민주주의가 이제 정착이 됐고 더 이상 뭐 대한민국 내에
일로서는 평화상을 받는 일이 아니라 뭐 정말 세계 평화를 위해 싸웠다면 뭐 그런 류의 평화상은 가능하지만요. 예. 대한민국 내에서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싸워서 받는 노벨 평화상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에는 아마도 뭐 평화상이 혹시 나온다면은 북한 인권 관련해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북한 인권은 아직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반기문 총장님도 후보로 지금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 네. 올라가 계시고요. 예. 네. 자, 뭐 평화상, 문학상 그리고 과학 뭐 이런 분야에서 한국인들이 하나씩 이제 다 받아서 명실상부하게 우리가 그만한 이제 실력이 됐으니까요. 많이 이렇게 뭐 국력도 신장됐고요. 기대해 보겠고요. 오늘 6시 45분 혹시 못 받더라도 저희가 박수를 미리 네. 보내드리죠. 한번 유룡 교수님 고생하셨고 참 자랑스럽습니다. 자, 오늘 수은주는 여기까지고요.